여기 인도 방송에서 스타워즈처럼 레이저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의 글로벌 테크 솔루션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프리아 샤르마예요. 인도 공과대학교 문바이 캠퍼스를 졸업하고 이곳에 취직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네요. 매일 아침 사이버시티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회사로 향하는 길에 저는 늘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치곤 해요. IT 회사의 특성상 우리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인도,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기술력을 한데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때론 힘들지만 늘 흥미진진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서로 배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저는 중국인 동료들과 일할 때면 묘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복잡한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962년 중국인도 전쟁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 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짧았지만 우리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게다가 최근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우리 인도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아라비아해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우리 인도를 견제하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하다 보니 때로는 업무 외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 때도 있답니다. 특히 중국인 동료 리 메이와 일할 때면 더욱 그래요. 그녀의 거만한 태도와 끊임없는 자국 자랑에 짜증이 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리 메이는 팀 회식에서 중국의 5G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1시간 내내 떠들어댔어요. 심지어 우리 인도의 IT 기반을 후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누구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일할 때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인도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자국을 높이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인도를 후진적이라고 표현한 건 정말 듣기 거북했죠. 사실 인도의 IT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IT 대학들은 세계 랭킹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QS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인도 공과대학들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중국 대학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어요. 제가 졸업한 IIT 문바이만 해도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IT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리 메이의 그런 발언을 들으니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나라가 그렇게 폄하되는 걸 들으면 울컥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니 그 순간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아버렸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리 메이와 일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GAISS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이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한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예요. 개인정보 보호부터 국가 안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젝트는 매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특별히 새로운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의 뛰어난 AI 기술과 보안 시스템 노하우를 우리 프로젝트에 접목하기 위해서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폰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한국 IT의 우수성도 우리 IT 회사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다른 방향으로 걱정이 좀 됐습니다. 한국 IT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한국인도 중국인 리 메이처럼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와 거만함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GAISS 프로젝트의 시작은 우리 팀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고 특히 한국에서 온 이은성이라는 엔지니어의 합류는 더욱더 큰 변화였죠. 처음 그를 봤을 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리 메이와는 다르게 겸손해 보이면서 부드러운 미소와 공손한 인사는 첫인상부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드러운 모습도 잠시 이은성이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마치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거기다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면 정통 한국산 IT 수재가 분명했거든요.
이어서 이은성은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과 5G, 네트워크 기술을 GAISS 프로젝트에 접목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전문성과 자신감이 느껴졌죠.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우수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중국인 리 메이가 보인 자국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과장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세련된 프라이드의 표현 같았어요. 하지만 이은성의 합류로 이상하게 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 메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그녀는 이은성이 말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그의 의견을 들을 때면 고개를 돌리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리 메이의 모습에 은근히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인도를 무시하고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것을 넘어서 같은 아시아국인 한국과 한국의 IT 기술력도 무시하는 듯 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최고이고 중심이라는 편협한 태도가 너무 꼴 보기 싫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은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리 메이가 또다시 중국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의 드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GAISS 프로젝트에도 당연히 우리 기술을 도입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이은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했죠. 중국의 드론 기술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중국의 드론 기술을 논하는데 그걸 격추하는 한국 기술을 말하다니요. 이은성의 발언은 마치 폭탄을 투하한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은 정면으로 리 메이의 자존심을, 그리고 중국 IT 기술의 우월성을 박살내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거든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이은성에게 집중됐죠. 리 메이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무슨 스타워즈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요?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최첨단이라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작고 정교해서 초파리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아요. 그런 걸 격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리 메이의 말에 회의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의 드론 기술은 정말 대단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은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표정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러자 이은성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 분쟁에서 한국의 레이저 무기, 천광이 헤즈볼라의 드론을 격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광은 레이저를 이용해 소리도 빛도 없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 일은 CNN, BBC 등 국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그리고 이은성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리 메이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며 묘한 통쾌함도 느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특히 이은성이 말한 천광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죠.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에 천광에 대해 검색하려다 그만두고 집에 와서 동생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동생 아르주는 뉴델리 대학교 정치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전공보다는 군사 정보나 전쟁 물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특이한 녀석이죠. 평소엔 여는 안매처럼 대화도 거의 없고 만나면 싸우기만 하지만 이번만큼은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해 한 수 접고 물어보기로 했어요. 군사 오타쿠인 이 녀석이 한국 군사력과 IT 기술력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르준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총과 군사 탱크, 전투기 모형들이 가득했죠. 동생은 컴퓨터로 또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뒤통수에 대고 천광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어요. 아르준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혹시 전쟁 무기에 관심이 생겼는지 물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동생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중해서 듣는 동생을 처음 봤거든요. 단순히 군사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천광의 기술을 GAISS에 적용한다는 사실과 한국 IT 전문가 이은성에 대한 동경의 눈빛이 역력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르주는 눈을 반짝이며 천광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레이저 무기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오직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는 한국의 청광뿐이라면서 소리도 빛도 없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한국의 IT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강조했어요. 아르주는 숨도 안 쉬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광의 핵심은 정밀한 타격 능력과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해요. 기존의 미사일은 한 번 쏘는데 수억 원이 들지만 청광은 한 번 발사에 2,000원밖에 안 든다고 했어요. 게다가 빛의 속도로 표적을 맞추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심지어 이 청광 기술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스타워즈 레이저 무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도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르주는 청광이 단순한 군사 기술을 넘어선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기술, 정밀 제어 시스템, 고출력 에너지 관리 등 첨단 IT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IT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다 문득 아르주는 자신이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의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퍼레이드 영상이었죠. 동생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열광적으로 설명하더군요. 아르준에 따르면 현무5는 세계 최고의 탄두 중량인 8톤에 사정거리가 5,000km가 넘는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스펙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이런 한국의 뛰어난 군사 기술력과 IT 기술력이 앞으로 한국을 세계 패권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죠. 그날 밤 오랜만에 동생과 나눈 진지한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평소에 무관심했던 동생의 관심사를 들여다보니 그의 지식과 열정에 새삼 놀라웠거든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그의 동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동생에게는 한국에 가서 IT 기술을 배우고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열정을 살리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동생의 한국 IT 기술 찬양을 들은 후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근 이후 닥친 위기로 인해 온몸이 경직된 듯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무슨 일이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개발팀 동료 라울이 숨 가쁘게 달려와 말했죠. 프리야, 빨리 회의실로 가야 해. 큰일 났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경보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동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대부분의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팀장님이 회의실 앞에 서 계셨는데 평소의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진 중인 GAISS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서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거죠. 우리 팀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담당자인 카산이 갑자기 메인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 붉은색 해골 모양과 함께 블라인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팀장님이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우리는 서둘러 회의실로 모였답니다. 팀장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현재 상황 보고를 요청하셨어요. IT 보안 책임자인 라울이 해커들이 방화벽을 뚫고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고 답변했죠. 현재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려 시도 중이지만 다행히 미리 준비한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완전한 데이터 유출은 막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죠.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백업 시스템 상황을 물으셨어요. 라울이 백업은 안전하지만 접근하려면 보안키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키는 이라고 말하면서 리 메이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보안키 관리 담당자인 메이에게 향했어요. 리 메이가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걱정하지 말라며 화웨이의 최신 3단 폴더블 폰의 보안키를 안전하게 저장해뒀다고 말했어요. 리 메이가 자신만만하게 화웨이 폰을 꺼내 들었을 때 모두의 집중도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3단 폴더블 폰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두 번째 화면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그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리 메이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싹 가시더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 순간 화면 전체가 파랗게 변하더니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리 메이의 표정도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그 다음엔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한 공포의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 눌렀지만 중국 화웨이 폰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황당하다 못해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 메이가 화웨이 폰이 박살 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리 메이가 항상 자랑하던 중국 기술이 집약된 화웨이 폰이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깨져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 심지어 폰을 켜기도 전에 전원이 다 꺼져버리는 화웨이 폰에 미친 보안력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보안 활동을 하려고 폰을 펼침과 동시에 아예 작동조차 안 하게 만든 건지 씁쓸한 농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바로 그 순간에 백업 자료가 있는 보안키가 저장된 화웨이 폰이 하필이면 고장 나다니요. 이건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아 보였어요. 심지어 이 휴대폰은 중국의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폴더블 폰이라고 했잖아요.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고 인도 IT 기술력을 깎아내리던 리 메이의 표정이 겹쳐 보이면서 그 분노는 더 커져만 갔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심을 할 시간이 없었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리 메이의 화웨이폰 파괴와 동시에 회의실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인도의 대표 IT 회사이고 이 해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셨죠. 고객 신뢰 상실, 주가 하락, 계약 취소 등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팀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회사의 존립과 직결된 위기라는 걸 실감했어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은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나왔죠. 한국의 첨광 기술을 응용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스템은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관심을 보이셨지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나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이은성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버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 연구했던 인도 특화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건 인도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높은 트래픽 상황을 고려해 개발된 거예요. 다중 경로 라우팅과 동적 대역폭 할당을 결합해 네트워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죠. 이걸 이은성 씨의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와 이은성 씨는 팀장님을 바라보았어요. 팀장님은 눈썹을 치켜세우시더니 불안하면서도 조급한 듯한 표정으로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한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중 누군가가 시간이 없어 벌써 10분이나 지났어라고 중얼거렸죠. 이은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프리아 씨의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해요. 제 시스템의 실시간 위협 탐지 모듈과 프리아 씨의 알고리즘을 통합하면 우리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우리는 신속하게 보안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은성과 저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을 가동했어요. 이은성의 화면에는 청광 시스템의 복잡한 코드가 표현되고 제 화면에는 인도 특화 알고리즘이 떠 있었죠. 우리는 광 케이블로 두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연결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팀장님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 것이냐며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셨죠. 다른 팀원들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고 또 다른 이는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리 메이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서진 폰의 액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자책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은성이 실시간 위협 탐지 모듈을 입력하는 동안 저는 다중 경로 라우팅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어요. 우리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은성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집중도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화면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주변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팀장님은 초조한 듯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셨고 다른 팀원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죠. 리 메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움츠러든 채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 보였어요. 마침내 시스템 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은성이 제게 알고리즘 최종 연동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었죠. 제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실패하면 어쩌지?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내 커리어는? 이은성과의 협력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불안과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됐다. 라고 라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라울의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저는 이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순간 이 기적 같은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스크린의 녹색 신호를 보자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회의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은성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의 협력이 이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 이후 팀장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 지역 특화 지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은성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 사람들의 차분함 그리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위기를 극복한 후 사무실 전체의 안도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이은성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죠. 전에는 그저 새로운 외국인 직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팀의 구세주, 아니 핵심 멤버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이은성 씨의 뛰어난 대처 능력과 한국 IT 기술력, 보안성의 우수함을 동시에 회사 모든 사람이 경험한 사건이었으니깐요. 이 일 이후 사람들은 더 자주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질문하고 그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팀장님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시며 오늘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이런 날엔 축하해야 하지 않겠냐며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죠.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한국 식당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이은성 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 제안에 모두가 흥미로워했어요. 특히 평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카산이 그 제안이 정말 좋다고 큰 소리로 외쳤죠. 저도 속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라면이나 김치는 먹어봤지만 정통 한국 식당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근처에 있다는 인서울 가든이라는 한국 식당으로 향했어요.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가는 동안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나누었죠.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겐 새롭고 신선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에 이 단합된 분위기,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려는 팀원들의 열린 마음이 정말 좋아 보였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늘과 고추, 그리고 뭔가 달콤한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메뉴판과 함께 화려한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포스터였는데 한복을 입은 배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큰 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팀장님이 중앙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 주변을 둘러싸듯 앉았죠. 자리에 앉자 팀장님이 이은성에게 우리를 위해 좋은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은성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이은성은 기쁜 듯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메뉴판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죠. 우리 팀을 위해 특별히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치찌개를 추천한다고 했어요. 이 음식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하면서 각 요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라울이 정말 맛있게 들린다며 손뼉을 쳤죠. 음식이 나오자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색색의 채소들이 올려진 비빔밥, 김치찌개의 빨간 국물, 그리고 달콤한 향이 나는 불고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 보였죠. 저도 조심스레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다양한 맛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 아삭한 채소의 식감,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어우러져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러자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카사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는 맵다고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숟가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하며 오늘의 성공을 자축하는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팀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자신의 딸이 한국 드라마, 특히 흑백요리사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고 하셨죠. 그 말에 이은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그 드라마가 한국 요리를 소재로 한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흑백요리사는 3주 연속 비영어권 글로벌 부분 1위를 했고 코리아 예능이 3주 연속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그래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며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겨 집에서 김치도 만들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멀리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이은성이 조심스레 흑백요리사에서 비빔 대왕님이 부른 비빔송을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했고 이은성은 비빔밥을 비비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비빔 비벼주세요. 비비비빔. 처음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점 흥에 겨워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몸이 리듬을 타고 있는 걸 느꼈어요. 팀장님은 이은성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는 것에 감탄을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겸손하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팀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한국 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그 첫 단계로 우리 팀에서 한 명을 한국으로 파견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임무를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팀장님은 제가 오늘 이은성과 훌륭하게 협력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제 능력과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은성이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다른 팀원들도 축하한다는 듯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리 메이는 회식 내내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가 한국 지사로 파견이 결정된 순간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 듯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 기술력의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 저는 통쾌함과 함께 저의 IT 경력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에 도착해 제일 먼저 동생 아르준에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제 예상대로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르준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애도 최근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매가 거의 동시에 한국행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아르준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외교 정책, 특히 군사 외교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동생의 반응과 계획을 들으며 저는 이번 기회가 저뿐만 아니라 아르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매가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해 보았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남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두 중량 8톤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입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사정거리 5,000km는 일본은 물론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기 아시아 AI 혁신 포럼에서 중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신형 무기에 대해 우려하며 미사일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퓨처펀드라는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퓨처펀드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특히 AI, 빅데이터, 클린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죠. 저는 이 중에서도 AI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매일 수십 개의 피치덱을 검토하고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미팅을 가지는 게 제 주요 업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인 마이클이 제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주었어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서밋 2024와 이어서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AI 혁신 포럼에 참석하라는 거였죠. 이 서밋은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인데 특히 이번에는 중국의 AI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같은 중국의 테크 공룡들이 자신들의 최신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출장은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추가가 된 일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고려 중인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 네이버 AI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네이버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한국의 AI 기술 동향도 살펴보고 오라는 지시였죠. 출장 준비를 위해 저는 작년에 이 서밋에 다녀온 소피아 김을 만나 조언을 구했어요. 소피아는 중국과 한국의 기술 현황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소피아에 따르면 중국은 14억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독특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소피아는 특히 한국 IT를 경험하려면 포럼보다는 대중교통과 결제 시스템처럼 한국 국민들의 일상 속을 잘 관찰해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삶과 IT 기술 체감도가 전 세계 IT 미래를 직접 체험하는 여정이 될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소피아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아시아의 두 기술 강국을 연속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실감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저는 중국과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고 현지 문화도 익혔습니다. 특히 AI 관련 최신 트렌드와 각국의 정책 동향도 꼼꼼히 살펴봤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경력에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끝에 드디어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활기 넘치는 도시의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기대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2019년에 개장했다는 이 공항은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었지만 내부 시설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거든요. 에스컬레이터 몇 개가 고장 나 있었고 안내 전광판도 간간히 깜빡거렸습니다. 왜 수리를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미래 도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케이트 씨, 맞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우라고 소개했는데 퓨처펀드에서 투자를 고려 중인 한국 스타트업의 CEO더라고요. 옆에는 왕밍이라는 중국인 남성도 있었는데 그는 이번 서밋의 중국 측 주최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명이서 택시를 함께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왕밍은 차 안에서 계속 중국의 IT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IT 기술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이징에 대한 자부심도 큰 것 같더라고요. 5G 네트워크가 전국에 깔려 있고 AI가 일상 곳곳에 적용되어 있다나 뭐라나 게다가 모바일 결제로 모든 게 해결된다며 자랑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자부심 높으면서 공항 에스컬레이터는 왜 안 고치는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왕밍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왕밍이 근처에 유명한 베이징 덕 전문점이 있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원우와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희 3명은 15분 정도 걸어서 취안주더라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원우와 왕밍은 곧 있을 글로벌 테크 서밋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원우는 이번 서밋의 주요 주제가 AI와 5G 기술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밍은 동의하면서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3단 폴더블 폰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세계 최초로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자세한 특징에 대해 물었고 왕밍은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밍이 삼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면서 삼성은 아직 2단계 접는 폰밖에 못 만들었다면서 화웨이가 한 수 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원우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삼성도 곧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며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애플보다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술 경쟁이 국가 간 자존심 대결로 번지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이징 덕이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어서 한 젓가락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고 젓가락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젓가락에 무슨 추상화처럼 의문의 얼룩이 보였어요. 심지어 젓가락 자체도 기름때처럼 번들번들 미끄러워서 잡을 때마다 찝찝해서 도저히 밥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젓가락이 미끌거린다고 말하며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왕밍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요리는 원래 기름지니 괜찮다며 중국에 왔으니 중국식을 따르라고 말했는데 위생관념의 차이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곧 참석하게 될 글로벌 테크 서밋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젓가락이 미끌거려서 거의 먹지 못했고 대신 물만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첫날부터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되니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 원우 씨에게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우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유일하게 네이버에게 1위를 내어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고전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죠. 게다가 AI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한국 시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원우는 이어서 네이버의 AI가 한국어 처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의 거대 기업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왕밍이 끼어들어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며 특히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국의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우는 다시 반박했어요. 시장 규모만으로 기술력을 판단할 수 없으며 네이버의 AI는 단순히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 준수에 있어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논쟁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IT 기술에서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AI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문화적 오류를 완벽히 피해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중국 기업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지만 오직 한국에서만 해결했죠. 원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IT 기술이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과장된 선전과는 달리 한국은 실질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베이징의 밤거리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상황이었고 우리는 천천히 호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원우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편의점으로 향했고 저와 왕밍은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편의점 앞에서 원우를 기다리다 베이징 밤거리를 더 둘러보게 되었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대도시 거리가 지저분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가는 모습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듯한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며 우리 앞에 멈춰섰어요. 그들에게서 나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도 왕밍이 있으니 왕밍 쪽으로 조금 붙어서
일행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들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가락으로 하는 음흉한 제스처를 보니 아무래도 성희롱 같았어요. 순간 너무 더럽기도 하고 공포감이 밀려와 본능적으로 왕밍 뒤로 숨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죠. 뒤에 이어지는 왕밍의 태도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옆에 있던 왕밍은 뻔히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였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니 분명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까 자신있게 중국 기술을 자랑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대로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왕밍에 대한 실망감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공포에 질린 채 왕밍 뒤에 숨어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원우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밍이 그토록 자랑하던 5G 네트워크가 이 좁은 골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노 서비스라는 문구만 깜빡거리는 것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속으로 정말 왕밍에 대한 욕과 중국에 느려터진 기술력의 깊은 짜증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 마치 구원자처럼 원우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술 취한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우의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고 그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원우가 저를 부드럽게 잡아당겨 자신의 뒤로 숨겼을 때 술 취한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원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그 순간 원우가 번개처럼 빠르게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른 한 명은 원우의 날카로운 눈빛에 눌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위기를 모면한 후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원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눈빛으로 압도하는지 듬직한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스타트업 CEO인데 저런 호신술은 어떻게 실전에서 익힌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왕밍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도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5G 기술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모없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다음 날 서밋에서 중국 담당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경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의 말들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수치와 장밋빛 전망 속에 숨겨진 현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중국 기술의 허점과 과장된 선전을 직접 경험한 터라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이 사건 이후 저는 하루빨리 원우의 나라 한국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진정한 IT 강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곧이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원우에 대한 신뢰와 한국 IT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그 불안을 눌렀죠. 원우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왕밍이 동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왕밍은 중국의 AI 기술 현황에 대해 아시아 AI 혁신 포럼에서 간단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열등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향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중국과는 다르게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생체 인식 기술로 여권과 얼굴을 대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였거든요. 왕밍이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자랑했던 게 떠올랐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도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띈 건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었어요. 원우에게 이 와이파이에 대해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접속해보니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내내 인터넷 연결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고화질 동영상도 버퍼링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었죠. 베이징에서 5G를 자랑하던 왕밍의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는 안정적이고 빨랐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역사대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각 칸의 혼잡도까지 색깔로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세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다니
한국의 IT 기술력과 품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무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마치 당연한 듯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원우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일상이 된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IT 기술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중국에서 봤던 과장된 선전이나 허풍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 현실 그 자체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소피아가 해줬던 조언이 현실이 되었고 그녀가 말했던 미래가 바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는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왕밍의 모습에서는 점점 더 깊어지는 열등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미 한국 기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일상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을 보며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IT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한국 여행의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AI 혁신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AI 기술 현황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동아시아 안보와 AI라는 주제로 원우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우가 이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된 이유는 그의 뛰어난 AI 기술력과 국방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었어요. 그의 발표는 한국의 AI 기술이 어떻게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왕밍도 중국의 AI 기술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예정이어서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죠. 아침 일찍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왕밍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출근 시간이라 교통 체증이 걱정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원우가 AI 기반 택시 앱을 이용해 단 1분 만에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왕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왕밍이 갑자기 외쳤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왔어요. 발표 자료가 모두 거기 있는데 왕밍의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인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거리에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떠올랐죠. 이런 태도 때문에 중국의 공공시설과 거리가 엉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원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택시 안에서 원우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 백업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왕밍은 그런 걸 해두지 않았더군요. 그러자 원우는 먼저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놀랍게도 호텔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비즈니스차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은 흔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의 목소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호텔 직원은 빠르게 왕밍의 방에서 노트북을 찾아 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용량 파일과 동영상 자료까지 모두 2분 안에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에서 이동하는 동안 원우는 휴대폰으로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고 최종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문제가 없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택시 안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할 것도 없이 택시가 이동하는 동안 왕밍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죠. 게다가 택시까지 완벽하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최단 경로로 우리를 포럼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심지어 도착 후 결제 과정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우가 스마트폰을 한번 탭하자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되고 영수증도 즉시 휴대폰으로 전송되더군요. 이런 첨단 결제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럼이 이미 시작되기도 전이었지만 원우의 발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미 저는 한국의 뛰어남과 신속성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원우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의 AI 기반 국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의 AI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3초 만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보다 10배 빠른 속도죠. 이어서 자율주행 군사 차량에 대한 이야기로 청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무인 전투 차량은 복잡한 도시 전투에서도 99.9%의 정확도로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이 시스템은 수백만 가지의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죠.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 한국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에서 현무5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에는 현무4로 추정되는 미사일만 공개했을 뿐인데 갑자기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이나 되어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원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국군의 날에 자국 방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은 군의 사기 진작과 주적 북한을 향한 무력 과시로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 비하면 우리는 자체 보유 미사일을 공개한 것뿐이에요. 이를 통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바람입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추궁했어요. 그래도 이 미사일의 성능은 너무 과합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0 이상으로 사정거리도 5,000k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는 동북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우의 대답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우리의 킬체인은 다량의 미사일을 한순간에 발사해서 적의 핵심 전략 자산들을 타격하는 육해공 합동 작전입니다. 이런 킬체인에 현무5까지 더해져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는 군의 전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자주국방은 자국민 수호를 위한 국가의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술핵과 재래식 운용 전략사령부도 같은 날에 출범시킨 것이고요. 원우의 답변에 이번엔 일본 측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났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해서 북한과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데 현무5는 일본 본토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미사일 개발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역사적 맥락을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우방이 훗날에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하며 한중일 관계도 그래왔습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고 중국의 간섭은 3,000년이 넘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레바논 갈등 등을 보면 휴전국가인 한국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자주국방 의지 표현입니다. 현무 중량이 8톤으로 세계 최고 중량을 자랑하는 것 또한 핵 개발을 했을 때 굳이 소형화하지 않아도 미사일에 간단히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무5의 타격 오차도 10m 내외로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느 국가의 지하 벙커 깊숙한 곳까지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2,500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무5가 이를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공개만으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원우의 대답이 끝나자 포럼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우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이 순간 한국의 기술력과 원우의 지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왕밍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지만 동시에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죠. 마치 열등감이 폭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왕밍은 여전히 중국의 우수성을 억지로 드러내려 했어요. 그는 중국의 5G 기술이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언급하며 어떻게든 한국을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죠.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 왕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물었죠. 설마 케이트 씨는 미국인이라 한국을 동맹국으로 여겨 감싸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끝까지 그렇게 찌질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중국 불량배들이 나타났을 때 도망간 당신과 달리 원우 씨는 용기 있게 저를 지켜줬어요. 한국은 그렇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주국방국입니다. 그 후 당신은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이런 행동들이 중국 사람들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한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저의 단호한 말에 왕밍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날 밤 불량배의 손목을 제압한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군사 지식도 정말 해박하시던데. 제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원우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군대에서 기본적인 호신술과 구호 활동을 다 배웁니다. 게다가 저는 현무3 정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애정과 파괴력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원우가 재미있는 소식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케이트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왕밍이 자랑하던 화웨이 3단 폰이 출시 일주일 만에 접다가 부서지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대요. 기술력은 안 되는데 허풍만 심했던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어요. 저는 원우의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왕밍은 술 취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올 때 모른 척했는데 원우 씨는 뒤에 있을 더 큰 일을 위해 모른 척한 거네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원우의 배려심과 성숙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이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력 없이 과장만 하면 언젠가는 들통나는 법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허풍이 아닌 실력에서 나오고 그 실력은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력과 원우의 성품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의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스타트업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겠죠. 저에게 짜릿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준 원우 씨와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의 핵심 미사일 전력 현무5의 파괴력이 대단하네요. 주변국에서 저렇게 무서워할 정도면 우리 국방력도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겠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유롭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